60 됐다고 환갑잔치 하는 거 보셨나요? 아니요. 없잖아요, 그죠? 젊지. 이제 60대는 사실상 본인도 청년인 줄 알고요. 왜 이게 시선들도 네. 60세라고 그럼 고령 인구 이런 인식은 안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전과 달리 굉장히 건강해졌고요. 실제 맞아요. 또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결국 이런 어떤 달라진 인구와 관련돼 있는 개념들은 사실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구 분포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네. 네. 100만 명이 넘던 시절이 있었군요. 예, 100만 명이 넘던 시절이 있습니다. 2540, 5070. 통상 우리가 베이비 부머라고 표현을 하면요. 1955년부터 63년 구간을 얘기합니다. 저기 있는 빨간색 구간이죠. 저게 740만입니다. 우리가 베이비 부머라고 표현했을 때 이 빨간 구간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 파란 구간에 있는 게 실질적인 베이비 부머 구간입니다. 이게 몇 년도까지예요? 연도부터 보면요. 1955년생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1975년 구간까지 20년 구간이에요. 아이고, 제가 베이비 부머 세대네요. 딱 들어가세요? 딱 들어가네요. 여기서는 아마 저와 우리 홍수천님만 쪽이 해당되는 야, 가까스로 벗어났다. 가까스로 벗어났다. 우리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반이 막 8반, 9반 옛날에 오전 오후반 치고 받고 우리는 오전, 오후반하고 그 많은 와중에 제가 1등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아유, 박수 한번 치고. 이게요. 지금 20년 구간에 숫자로는 1,700만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3년만 더 보태면 연간 100만이라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전체적인 구간에서 놓고 봤을 때 클라이막스 구간, 정점 구간에 있는 20년의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지금 현재 어떤 나이냐? 바로 중년 인구, 경제 활동 인구의 가장 중요한 허리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분들이 이제 분모에서 분자로, 즉 경제 활동 인구에서 피부양 인구로 넘어가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들 인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가장 오랜 직장에서 은퇴하는 연령대가 한국은 50세가 안 됩니다. 매년 안타깝게도 낮아지고 있어요. 되게 빠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홍서천님 같은 경우에는 친구분들은 지금 직장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은퇴한 친구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회사에서. 자기 자진 은퇴라고 하나? 명예퇴직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하고 자기의 제2의 인생을 살더라고요. 벌써가 아니라 대부분 문제는 50세에 가장 오래 다닌 회사에서 그만두는 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실제 근로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은 몇 년인가, 몇 살인가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멕시코 다음으로 고령 근로가 길어요. 실질적으로는 70대 초반이 돼야 완전하게 뒷방으로 빠지십니다. 실제 지난해 대비 60세 이상의 그 자격증 취득 인원을 놓고 보면요, 10%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니까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개 보면 뭐 우리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기능사 같은 것들, 제빵 같은 것들 이런 파트와 관련돼서 50대, 60대의 자격증 취득 열기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쌤 이렇게 65세 이상이 옛날과 같지 않다면은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정년이 어떤 법적으로 연장이 되든지 아니면 사회 문화적으로 이 연장이 돼야 사실은 더 좋은 일자리에서 조금 일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년 연장은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요. 반드시 가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유엔만 하더라도요. 60세, 65세 기준이 옳지 않다는 얘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앞섰던 일본이나 유럽의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65세가 아니고요. 보통 67세, 8세까지도 정년들을 연장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프랑스가 국민연금 수급 기간을 2년 늘리는 것 때문에 네. 맞아, 난리 났어. 시내에서 데모하고 막 그런 게 그렇죠. 2년 늘리는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만큼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 프랑스도 지금 70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정년 연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정년 연장은 출발에 불과하고요. 바로 정년 폐지로 갈 거고요. 본인의 근로의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100세까지도 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게 사실상 전체적인 흐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런 정책을 추구할 때 이제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제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나라에서 주는 무슨 뭐 연금이나 내 연금 타서 좀 쉬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이런데
갑자기 너 계속 뭐 일해. 은퇴하지 말고 일해. 돈 벌어야죠. 아직 건강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억울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은 뭔가. 그거는 홍석천 씨가 준비가 다 노후 대비가 돼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불안해서 제가요? 더 감사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더 일할 수 있어요. 외로워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혼자서 외로워요. 놀아볼 사람 없어요. 보석 때 많잖아요. 아이 보석 때. 로봇이랑 놀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월화수목금 한 분씩 놀아드립시다. 그래요. 제가 돈 드릴게요. 뭐 돈을 받고 놀아요. 근데 듣다 보니까 해결책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냥 노인을 없애면 되겠구만. 노인을 일하라고 해. 이런 식으로 또 그냥 갖다 붙인 것 같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피부양 인구는 뒷방에서 소위 재정에 부담을 주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짐 같은. 그렇죠. 짐 같은 어떤 인식들을 갖고 있는 옛날의 고정관념이에요. 네. 그런 관념 때문에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못 쓰게 되는 거고. 맞아요. 실제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65세라는 게 멍해가 돼서 일을 못하게 하는 또 상황도 만들어지는 좀 거거든요. 유연하게 해야겠네요. 대표적인 게 우리 65세가 되면 복지의 대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비즈니스의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의료와 간병 같은 것들은 65세 이상이 되면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인식만 바꿔도 사실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인식 전환 같은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65세 이상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새로 생겼잖아요. 생기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조성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이 조성됐다는 것은 노동이 새로 공급돼야 된다,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새로운 시장이야말로 사실은 현역 인구를 받아낼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의 공급과 창출이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40대에서 70대를 아우르는 1,700만 중년들은 사실상 현역 소비를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한국보다 저출산 고령화가 빨랐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지하철을 타보시면 단적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도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학원 광고가요. 전부 다 묘지 광고로 바뀌었어요.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 잘 생각하시면 신문지에 나오는 광고들 보면 무슨 묘지 공원, 안락한 노후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얼마 전에요. 그 가요계 시상식 갔는데 그 트롯 가수분의 팬클럽 분들이 시니어 분들이 엄청 많아서 그 거기가 자리가 엄청 많이 메워진 거 보고 아, 이 파워가 대단하구나. 그리고 콘서트 여는 것도 이제 더 객석을 늘리겠다 하는 거 보고 아, 여기 시장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전에는 음악 방송하면 그 아이돌 팬, 오빠 맞아요. 팬 때문에 꽉 찼는데 요즘에는 임영웅 씨. 그치 우리 아들 같은 그 팬이라고 해야 되나? 어르신들 팬이 오히려 더 파워가 있는 거 같아요. 전세버스 타고 근데 이동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 시니어 그룹은 돈이 있기 때문에 가수들의 어떤 굿즈라든가 무슨 콘서트라든가 뭐 이런 거에 돈을 쓰는 거가 이 아이돌하고 또 다르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사실은 챙겨야 될 생산 인구는 더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이제 위가 없으면 아래를 어린 친구. 더 어린애들을 일시켜야 되는.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생산 인구, 생산 인구? 정리하면 어르신들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부터 64세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중에서 생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많아요. 일 안 이거는 하고 저의 있어.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을 하다가 경력 단절된 그런 여성분들 많거든요. 한국에서는 특히나 결혼과 출산 이전까지는 남자와 똑같은 트랙을 밟으면서 임금도 늘고 숙련도 쌓는데 라이프상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순간 이제 근로 현장에서 빠지게 되죠. 경력 단절 여성. 결국 이 경력 단절 여성만 이 생산 가능 인구로 제대로 연소해서 우리가 투입시킬 수 있다면 경제활동 인구도 당연히 늘어나고요.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니까 가계 소득도 늘어날 거고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니까 재정도 좋아질 거고요. 결국 이것들이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한국의 GDP를 높이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 주신 그 여성들의 재취업 문제,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좀 조심스러운데 이게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한 혜택이 너무 늘어나다 보면 좀 역차별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입니다. 이게 사실은 20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 남녀 간의 이 대결 화두로 지금 이 전락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이슈인 건데 결국 어느 한쪽이 차별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게 대전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계상 혹은 현실상 이 경력 단절 여성을 포함해서
여성의 경제 활동이 비교적 남성보다 열위에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정상화 작업들, 중립화 작업을 먼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인구 변화에 맞게끔 그 많은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지닌 고령 인구,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같은 이런 잠재적인 인력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전원 참가형의 경제 모델로 가는 것은 이게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당연히 가야 될 지향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진짜 위기를 안 느끼는 분들이 아마 다들 없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를 AI로 만들고 싶다고. 그럼 이제 뭐 로봇 팔 끼고 뭐 이렇게 되는 이제 건가요? 저를 그렇게 따서 저를 이제 다른 곳에 뭐 병원이든 프레젠테이션이든 저를 파는 거예요. 그럼 저의 경쟁자가 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비용을 좀 많이 준다 그러면 해주지 그랬어요. 거기까지 지금 좀 궁금했는데 사실 아직은 좀 열심히 뛰고 싶어서 그래서 거절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저기서 거절이라는 건 이제 숫자가 충분히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그렇죠. 나오는 들었을 이제 그런 겁니다. 들었을 현상이지요. 겁니다. 아니 근데 예. 또 얼마 전에요. 이제 진짜 세상이 변했다는 걸 느낀 게 비틀즈 있죠. 비틀즈 우리 존 레노츠 목소리 AI로 복원해갖고 네, 밴드 연주 같이 하고 해가지고 앨범 나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다르더 티가 안 납니다. 유빈이 조심해요. 어허. 이미 약간 그런 아이돌 분들이 계세요. 뭔가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해요. 다 만든 거죠. 근데 CG로 만들어진 아이돌 분들도 계시고 그래. 보면서 되게 되게 많이 바뀌고 있구나를 저도 되게 많이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요즘에 광고 보면은 은행 광고인데 우와 이분 누구지 했는데 진짜 AI 네. 가상의 AI 인물이 맞아요. 뭐 광고까지. 기상캐스터, 아나운서 다 사람하고 너무 똑같은 AI가 나오니까. 맞아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 로봇의 이 경합, 대체 현상들이 빠른 속도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4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이 일련의 기술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굉장히 괴팍하고 빨리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지난 5월인가요? 그 미국에서 AI 때문에 헐리우드 작가들이 아마 파업하는 사태들, 예, 이 사진에서 보이는 저 것처럼 이겼어. 네. 헐리우드 작가들이 파업을 했죠. 미국의 한 제작사가 유명 영화를 패러디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전부 도맡아 제작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콘텐츠들과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종 콘텐츠 제작에도 AI가 깊숙이 활용되면서 미국 할리우드의 작가들은 15년 만에 파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글 쓰는 일을 AI가 위협하고 있다는 건데 AI로부터 일자리를 지키려는 사실상 인간들의 첫 파업인 셈입니다. 아마 올해 초에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성형 AI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챗GPT 같은 거 예, 진짜 맞습니다. 써봤어요. 이거 다 시키면 다 하죠. 네. 그 정도까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결국 기계의 힘만 잘 빌리면 사람 없이도 똑같은 혹은 그보다 더 나은 방식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분들이 이렇게 파업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부딪히게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래서 AI 규제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쪽 선을 그어갖고 사람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약에 희극인 관련해서 이제 재밌는 AI가 나와요. 그럼 이수지 씨로 학습을 한다. 그럼 허락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제 고유의 걸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저기에 나가서 파업을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근데 이수지 씨의 캐릭터가 AI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수지 씨가 아프거나 뭐 아이를 키워야 되거나 막 이럴 때 그 AI가 다 수지 씨 대신 하고 돈을 벌어서 얼마를 줘. 얼마나 줄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종이교대 산줄. 나이 먹어도. 나 돈 필요해. 얼마나 줄 수 있는데. 그러면 할게. 결국에 돈인가요? 그만. 어려워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지 마세요. 선생님 근데 지금 우리가 뭐 AI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역시 AI 시대 초기에 있는 거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가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결국 이 AI와 이 작가들 간의 이 대결 구도는 사실상 끝은 그래도 화기애애하게 끝났어요. 각자의 장점들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이제 조합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런 대결 구도가 굉장히 많이 전방위에 퍼질 거라는 거예요. 이 퍼지는 작업들이 이 AI와 작가들의 이 대결 구도처럼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인가는 사실은 좀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쌤, 그동안의 그 산업 변화를 우리가 여러 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지금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러면
그 전 뭐 더 옛날 이럴 때는 어땠습니까?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1차가 있었고요. 2차, 3차, 4차까지 뭐 또 5차, 6차도 있겠죠. 이 차수가 변하면서 기존의 일자리의 내용들이 양과 질이 대폭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전환기에는 불안감도 커지고요.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위기감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사파 한번 보실까요? 여기 뭘 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운동? 뭔가 부수는 것 같아요. 쇠 단련하고 뭐 그런 건가요? 예, 이게 수공업자들이 방직기를 그 망치로 부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 부수는 거예요? 네. 방직기를 왜? 왜요? 왜지? 이게 이제 18세기 초에 영국에서 있었던 건데요. 영국의 당시는 아마 공장제 수공업이 처음 등장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 직업을 없애버린 거야.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깨는 작업. 이걸 이제 어려운 얘기로는 러다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기계 파괴 운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머. 근데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불편해했던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 기계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든요. 어떤 만드는- 일자리가? 그러니까 당시 수공업자들이 대량 실업자가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에서 또 일하는 노동자들은 또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 기계 돌릴 분들. 아.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결국 사라진 직업이 있는 것만큼 새로운 일자리도 생긴 거고요.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줘야 일자리의 무궁무진한 이 창출이라는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결국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도 기회다. 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애플, 뭐 구글, 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회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부자예요. 시가가 높아요. 플랫폼. 온라인. 맞습니다. 온라인 기업이고요. 바로 연결시켜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세계 시가총액 상위 이 10대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유니콘 기업들이고요. 사실 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까지 새로운 가능성은 여기서 다 만들어지고 있죠. 10년 전에는 유튜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진짜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일을 하면서 돈 벌고 살지 직업으로 유튜버가 될지는 몰랐어요. 10년 전에. 그때 사실 뭐 유튜브 한다고 애들이 막 이러고 있을 때 참 저걸로 애들 안 나갔구나. 어떻게 먹고 살려고. 일을 하고 뭐 현장에 가야지. 저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결국은 저도 유튜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튜버가 됐어요. 네, 유튜버가 됐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플랫폼 아이디어로 생산자와 공급자가 활동하는 공간만 만들어줬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줬거든요. 결국 이 과정 안에서 당연히 일자리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과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플랫폼 하나 만들었는데 배달 시장 지금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과거에 없었던 방식으로서 연결적인 아이디어. 이 하나만 있어도 새로운 시장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누구든 주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면서 굉장히 유력한 비즈니스이고요. 특히 인구가 줄고 있는 한국 사회가 반드시 품어 안아야 될 화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너무 큰 기업들이라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대체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플랫폼이에요. 왜냐하면 플랫폼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전원 참가거든요. 무한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자체를 제한시키지 않아요. 누구든 할 수가 있습니다. 버틸 수만 있다면. 그럼 그 안에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그 잘 아시는 우리 승차 공유 플랫폼. 우버만 하더라도 전 세계 70개국에서 뭐 1억 2천만이 지금 쓴다고 하잖아요. 해외 가면 사실상 우버로 거의 다 움직이거든요. 네. 결국 승자는 고부가가치 산업 쪽의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요, 쌤, 이게 승차 공유 플랫폼이 생기면 기존에 있는 택시 기사님 일자리가 좀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수입도 줄어들 것 같고 맞아요. 아니면 뭐 온라인 은행이 생기면 은행원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든가 은행이 문을 닫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좀 겁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체가 되거나 혹은 없어질 일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무섭다고 그거 자체를 이렇게 멀리하는 방식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 교육과 지원 시스템이에요. 실제 이런 예도 많습니다. 국내 주요 은행들도 보면은 디지털 금융화라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이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게끔 교육이나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사실상 전문가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행 안에서 했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너무 거부하거나 좀 너무 답답해할 게 아니라 더 좋은 일자리 또 개선되는 방향이라면 그 변화를 한번 시도해보고 올라타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일할 사람들이 감소를 하는 거면 그만큼 경쟁률이 좀 줄어드는 거니까 뭐 취업률도 좋아지고 이런 방향성은 맞아. 없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인구가 줄면 당연히 경쟁이 줄어드니까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야? 다 이런 대기업 얘기를 하는 가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인구 감소를 오히려 더 반겨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렵게서는 이제 적정 인구론 이런 단어도 쓰는데요. 그건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와 구직자가 이제 매칭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경제학에서는 유효 구인 배율이라는 굉장히 좀 어려운 통계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쓰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일을 찾는 사람과 제공하는 일자리 숫자. 네. 이게 정확하게 1이 되면 완전 고용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러니까 경제가 호황이에요라는 것은 이게 1보다 높으면 호황이라는 뜻이고요. 1이 안 되면 일자리가 사람보다 훨씬 더 적네요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몇 개나 되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좋은 타입은 분모가 줄었는데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경우. 와. 그러면 뭐 한 사람이 2개의, 3개의 일자리, 기업에서 이제 어서 오세요. 골라가면서 예, 그렇게 갈 수 있는 구직자 상황이 입장에서. 되는데 통상 이런 유토피아는 잘 발견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1명 이하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최근에 아마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한국보다 이 분모, 바로 인구 감소가 더 빨랐고요. 그 와중에 사실은 많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의 경합 전선에 지금 가 있다고 판단하는 국가가 하나가 있는데 일본.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줄어서 예전에는 불황이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지금 기업들이 사람 찾으려고 노력한다 뭐 이런 얘기 취업이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 어디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 20, 30년 전 장기 복합 불황이라는 굉장히 힘든 터널에 들어갔던 당시와 비교했을 때 일본의 지금 현재 일자리 상황은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 유효 구인 배율로 일본의 이 상황을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본 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이 1.29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일자리가 129개가 있거든요. 굉장히 한 번에도 행복하네요. 좋은 겁니다. 근데 특정 업종은요, 이게 600을 넘어가는 경우. 6배요? 예, 100명인데 600. 어떤 업종이 그렇게 넘어가나요? 특히나 이거는 단순 직종이 아니고요. 약간의 숙련이 좀 있는 것들. 네. 특히나 이제 우리 집 같은 거 지을 때 미장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의 숙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령화가 많이 되고 청년 그 근로자들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아까 얘기한 5배, 6배를 기록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줄고 있다는 것이죠. 2017년에 유효 구인 배율이 0.65배였었어요. 0.6배. 그러니까 2020년에 이게 더 악화가 됩니다. 0.39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100명이 일자리를 찾는데 제공되는 일자리는 39개밖에 되지 않는 상황. 야. 그러니 사실은 청년들이 숨 쉴 데가 없는 거고요. 굉장히 사회의 정상적인 흐름이나 경로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니,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쌤? 우리나라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삼성이나 몇몇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전기 공채도 많이 하고요. 또 괴로운 신산업들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을 뽑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이 신규 투자나 새로운 어떤 선택들을 하는 거가 굉장히 옹성거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소비가 줄고 매출이 줄고 매출이 주니 투자가 또 줄고요. 투자가 주니까 당연히 고용도 줄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들이 지금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아쉽게도 한국 사회는 이게 속도감이 더 붙고 있다.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게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등성이에서 요만한 바위 덩어리였는데 이렇게 굴러가면서 점점 더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효과잖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면은 인구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제 환경도 일자리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도 이 인구 변화로만 보면 10년이나 20년 후에는 당연히 청년의 취업 상황이 좋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줄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줄거나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떡해. 조금 어려운 말로는요. 한국형 성장 모델이 드디어 멈춰선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왜 동력을 잃어버렸을까? 왜 자꾸 멈추기만 할까요? 뭐가 더 생겼으면 좋겠는데. 예. 자, 이게 한국형 성장 모델이라고 굉장히 그럴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먹여 살린 구조예요. 결국 이걸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는 노동 집약형 산업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950년대, 60년대 전쟁 끝나고 나서 한국 사회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 끝나고 나서 많이 태어난 우리 아동 인구들, 우리 베이비 부머라고 표현하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숫자도 많고요. 그다음에 개발 경제 초기다 보니까 몸값도 굉장히 저렴했었어요. 근데 그중에 또 상당수는요. 우리 유교적인 맥락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교육을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사회가 투자하지 않았는데 가계 차원에서 우수 인재들이 막 공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생산 현장에 투입되면 당연히 근로 현장이 활발해지겠죠. 근로 현장이 활발해지면 당연히 우리는 또 세금을 내겠죠. 이 세금이 또 자본으로 쌓여가지고 노동과 자본이 서로 이제 선순환 효과로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불과 한 50년, 60년 만에 한국을 선진국 반열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올려놨죠. 야. 그래서 이 성장 모형을 노동 집약형 성장 모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로 많이 표현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노동 집약형 산업 모델을 세 가지로 분해하면 내용은 제조업이 될 거고요. 방향은 수출이 되는 거고요. 주체는 대기업이 되는 겁니다. 물론 기업은 작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국은 지금 내수의 비중이요. 지금 한 5% 정도 나옵니다. 반 이상은 아직도 반도 안 수출이고. 되는구나. 45%가 지금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수출입이 55%라는 얘기거든요. 네. 수출입이 55%니까 우리는 수출이 흔들리면 바로 타격을 받아요. 더 중요한 건 수출입 안에서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보면요. 주요 선진국들은 20%의 룰이라고 그러거든요. 선진국에서 제조업으로 먹고 산다 없어요. 그러면 선진국이 아니에요. 독일도 아닙니까? 예, 독일도 20% 안 돼요. 독일도 지금 13, 4%밖에 안 나오고요. 한국은 얼마일까요? 한국은 제조업 하나가 지금 만드는 게 28%입니다. 55% 중에 28%. 중국이 전 세계의 제조업을 판다고 하잖아요. 네. 중국이 얼마나 될까요? 중국? 중국이 20%밖에 안 돼요. 어머. 중국보다 우리가 더 많아요. 그렇구나. 야,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내수 경제로 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장기 불황을 겪던 일본의 경제가 다시 되살아나고 고용 시장 즉 일자리가 더 늘어난 이 호황인 상황인 것은 뒤집어 보면 상대적으로 내수가 꽤 많이 활성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같은 경우에는 GDP 100을 만들어내는데 내수 기반이 85를 만들어낸다. 와. 굉장한 이 그러네. 자기네들 땅덩어리에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수출 일부 대기업의 매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조금 이렇게 휘치기거나 미국에서 약간 막아버리고 이러면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만들어내는데 일본은 상관이 없는 게 그래봐야 그건 15%. 그러니까 85%는 나라 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대외 경기가 사실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GDP는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내수가 좋다라는 건 결국 안에 있는 국민들이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소비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고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당연히 일자리에 아까 유효 구인 배율이라는 것들이 네. 배수가 늘어나는 기본적인 구조 중에 하나인 것이죠. 쌤 그리고 요즘에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 자동화하지만 요즘엔 자동화가 점점점 더 빨리 되니까 일자리가 또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거든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저는 20대 때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다 키오스크나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아 이제 이런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졌구나라는 걸 좀 느끼면서 맞아요. 직업이 바뀌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결코 관과해서는 안 될 상황이 우리 슈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제도거든요. 구조입니다.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이 없어요. 그럴 수 있겠다. 이 노동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이게 뭘까라는 거죠. 로봇 자동, 같은 걸로. 자동화. 그래서 노동이 공급되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이 기계화라든가 이런 새로운 대체 수단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만들어지다 보면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 일자리가 더 빨리 줄어드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